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국제 정세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반도 긴장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참 어려운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또 우리 통일 문제 또 한반도 문제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마이TV에 좀 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또 오랜만에 뵈니까요. 인사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예. 네, 일당백의 기상으로 오마이TV는 여전히 언론의 정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오마이TV 독자 여러분들께서 오마이TV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오마이TV를 위해서 또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덕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은 지금 뭐 대내외 변수가 또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이 밀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북러 조약의 의미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의원님? 우선 한마디로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방 정책의 그 한 축, 뭐 중국과 러시아가 두 축이었다면 네. 러시아라는 큰 한 축을 상실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적 성격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가 형성돼 간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그 발판을 하나 만든 걸 테고 북의 북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신냉전 질서 이런 네. 것들을 시작하는 것인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그 유해한 제재 이런 것들의 구멍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는 네. 뭐 이런 그 의미가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이런 신냉전 질서가 시작되는 이런 과정까지 오는 이 시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 비판도 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불과 뭐 몇 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국만큼 뭐 가까운 사안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가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러시아와 이렇게 급속하게 가깝게 된 계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의 그 현실, 네.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기가 필요했고, 네. 또 북은 신냉전 질서를 통해서 또 그런 진영 간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걸 통해서 유엔 제재 뭐 이런 것으로부터 그 탈출하려는 네. 뭐 그런 현실적 요구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되게 그런 과정들이 지난해에도 무슨 국방장관이 평양을 다녀간다든가 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평양을 다녀간다라든가 네.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어떤 경향적이고 또 뭐 이렇게 좀 뭐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런 그 추세 네.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넘어서 군사적이고 긴장적인 어떤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네. 이런 그 조약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1년도에 있었던 그런 군사 조약 이런 것들이
96년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무력 침공을 받을 시 뭐 이런 전제는 있지만 그럴 때 서로 자동 개입하는 이런 조항까지 이제 그 조약에 담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매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국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것도 경고하고 나서고, 우리가 정부 입장을 밝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입장을 낼 수도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 이거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그 시스템 이런 네. 것들을 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크게 두 축 아니겠어요? 직접 지원하느냐 아니면 네. 살상 무기를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저는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을 가지고 네. 그 러시아가 북쪽하고 맺은 군사 조약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칫 잘못하면은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그 푸틴도 베트남에서 밝힌 입장에 의하면 북이 침공받을 때, 평양이 침공받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푸틴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좀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무기 지원 체계를 직접적이고 네.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러시아에서도 북에 대해서 군사 기술 뭐 이런 것을 지원한다거나 협조한다거나 네. 이런 과정으로 나오고 또 러시아가 북하고 군사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중국까지 같이 하자 이런 형태로까지 나아가면 이거는 뭐 더 큰 문제의 어떤 그 악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그런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감정적인 어떤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가 저러는데 네. 우리가 자존심도 없어 뭐 이렇게 대응할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일관된 원칙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미국이 우리와 군사 동맹인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전쟁도 아니잖아요. 뭐 베트남하고도 성격이 다르고 네. 또 어떤 면에서 이라크하고도 또 성격이 다르고 미국도 간접적인 형태를 좀 취하고 예.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직접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감정적인 대응. 뭐 속 시원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무기 줘버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예. 그런 무기 지원 체계를 우리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면 러시아가 북하고 저렇게 군사적인 어떤 조약을 맺는 네. 이런 것으로 가기 직전에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웠고 그때 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네, 차라리 그런 과정으로 먼저 썼거나 네. 아니면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를 그렇게 시간차 착오 속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너무 쉽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더 아.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적정한 수준에서 예. 외교적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러의 이 밀착, 뭐 준동맹까지 불려지는 이런 조약 체결 이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전쟁이 끝나면은 뭐 과거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또 멀어지거나 이럴 건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선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되게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로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 네. 그 장기적인 교착 상태가 불안정하냐 조금은 안정적이냐 뭐 이런 정도는 남았어도 그렇게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과 러시아 간의 네. 그 관계가 다시 악화될 거다 이렇게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고 음.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설사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북은 러시아를 통해서 네. 제재의 어떤 음. 구멍을 내고 탈출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맺어진 조약 보면은 예. 경제 뭐 식량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말 그대로 포괄적 전략적 네. 뭐 이런 그 모든 분야에서. 조항들이 아. 섭렵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관계는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 수 있고요. 또 러시아 차원에서도 보면 전후 복구 뭐 이런 차원에서 북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그 이야기들 분석들이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전쟁이 아. 끝나면 뭐 관계가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그 현실로 생각하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걸 완화시키고 네.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실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 거기다 중국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일 터인데 그럼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이제 개선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견제하거나 또 이게 세력 균형이 깨지지 않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했지 네. 완성이라고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의 완성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참여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네. 뭐 북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도 이미 중국의 어떤 국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우위를 보이는 이런 분석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때 아직은 중국이 명확하게 거기 발을 담그지는 않았는데 중국이 발을 담글 경우에는 정말 네. 그 신냉전의 완성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위협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외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북핵과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발 더 나간다면 아직은 그래도 그 중국이 특히 미국과 네. 적대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좀 하더라도 협력을 유지하는 쪽에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을 너무 외교적으로 극단적으로 정책을 펼쳐가지고 네. 그 진짜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로 뭐 북중러 군사적인 어떤 동맹 관계로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그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작년인가요? 올 초에 왜 그 쿠바하고 수교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엄청 얻은 예. 것처럼 이 정부가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완전히 북쪽하고 밀착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 외교적으로 정말 무능한 네. 뭐 이런 과정이 될 가능성도 너무 높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외교 관계도 어느 정도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전략적인 네. 그런 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겠네요. 외교. 그동안 윤석열 정권 2년을 돌이켜 보면은 한미일 이 얘기만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얘기, 가치 외교, 뭐가 우리 편끼리 하는 외교, 이른바 몰빵 외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외교의 어떻게 보면 결과, 부작용 이게 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대도 하고 정치 군사적인 보조를 맞출 부분들이 있으면 뭐 맞추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만 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뭐 굉장히 또 개방적으로 다 접근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오히려 보수가 취할 수 있는 실용 외교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이념 외교를 극단화하다 보면 네. 그 뭐 가치 외교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그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되게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네. 더 직접적으로는 경제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극단의 외교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외교 무대에서 네. 극단의 외교라는 거는 그쵸, 저는 그 외교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극단이 붙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력이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을 통해서도 힘에 의한 평화 뭐 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던데 힘을 방점에 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은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류상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핵 얘기 오세훈 뭐 시장도 약간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다시 한번 또 보수 진영 내에서 핵무장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거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핵무장. 그 핵 대 핵의 발상은 일면 시원해 보이지만 네. 되게 위험하고 또 가능하지 않은 이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 미국이 핵무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 미국을 젖혀놓고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해요. 특히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로부터 그렇죠. 탈퇴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정이 되면 경제적인 제재가 오고 음. 핵무장 하는데도 뭐 수조 원의 돈이 들겠지만 네. 수십 배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봉착하게 될 텐데 네. 그런 건 너무 그 무책임한 그 이야기고요. 아하.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아시아 전체가 동아시아 전체가 그 핵도미노가 오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네. 그 핵의 그 위험성이 너무 높은 그런 그 무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핵을 직접적으로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핵이라도 들여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국을 위해서 전술핵을 미국이 자기 돈 들이면서 그냥 거저 개발해주고 또 배치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뭐 예.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확장 억제를 핵 억제를 위해서 전진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미국이 자기 돈만 들여서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돈 들여야 되고 그걸 또 상시적으로 배치하면은 그만큼 상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는 차라리 그 미국에서 뭐 엊그젠가 뭐 예. 캠벨이 얘기했듯이 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뭐 충분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뭐 사실 이미 그 미국에서의 어떤 뭐 해구산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미 그런 정도는 뭐 상당히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핵 대 핵의 문제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네.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음. 무책임하고 되게 위험한 이런 위험하다.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화해서 핵 대 핵. 저쪽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네. 뭐 일부에서 나토식 그 뭐 핵 공유 이런 공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네. 그것도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결정적인 권한은 미국에 있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핵 대 핵의 문제로 가지 말고 북은 핵을 가져도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너네도 핵을 버려라. 이렇게 그 비핵화의 문제로 네. 일관되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네. 맞다고 생각해요. 비핵화 길로 이끄는 게 맞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제 북한 문제로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또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고
오물풍선이 지금 몇 번째 날아오는 겁니까? 어제도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좀 안심하고 그래도 남북 간에 지킬 건 지킬 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9.19 군사합의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효력을 전면 정지해 버렸어요.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 젊은 시절에 예, 뭐 그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군대를 못 갔습니다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예.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네. 그냥 내려놔도 되지만 안전핀을 뽑은 상태 속에서는 손에서 떠나는 순간 이게 얼마나 그 위험한 사태를 야기하는지 다들 잘 아시지 네. 않습니까? 군사 협정을 파기한다는 거는 저는 네.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은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예. 그 우리가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남쪽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 40만 회, 북쪽의 통계에 의하면 한 뭐 80만 회 이렇게 크고 작은 그 위반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그렇죠. 폐기해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 군사협정을 유지하면서 네. 당신들은 이것을 그 어긴 거야, 위반한 거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는 것이 더 지혜롭지. 네. 너네가 그래? 우리 그럼 이거 의미 없으니까 우리도 폐기해 버릴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게 네. 과연 지혜로운 건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가? 뭐 저는 좀 모자란 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 거의 그 남북 기본 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노태우 정권 시절로 거의 회귀해버린 꼴이 됐는데 예. 저는 지금이라도 적당한 기회를 봐서 이것을 우리가 살리고 가지고 있는 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북과 네. 대화를 제안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전환이 될 때 저는 곧바로 이 군사 협정을 다시 복원하는 네. 뭐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북한이 먼저 이거 폐기 선언한 거 아니냐. 근데 북한의 그런 대응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고 또 오물풍선 이렇게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북 확성기 제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군사합의도 이걸 왜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냐.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굴종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이 설사 잘못하더라도 우린 잘해야죠. 같이 잘못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 이건 저는 정말 그거는 모자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응 자체가 예, 1차원적이고 그건 모자란다. 뭐 그 미셸 오바마가 그랬습니까? 뭐 웬데이고로 위고 뭐 하이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이런 과정으로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죠. 네. 그 실제로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북에 비해서. 우리가 그 튼튼한 뭐 안보에 근거해서 그 평화를 만들자 이런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야기고 네. 지금도 뭐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건데 우리의 국방력은 핵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저는 북쪽보다 우위에 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미 세계에서 군사력 지수를 비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뭐 6위, 8위 예. 이렇게 하면 북은 뭐 23위에서 26위까지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직 핵의 문제만이 남은 건데 그 핵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첨단 군사 장비나 뭐 군사 감시, 기술, 예. 감시 장비 등등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우리의 대응력은 뭐 충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군비 증강이 되는 과정으로 놓고 보면 북이 뭐 거긴 병영국가 군사국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인하고 있죠. 거기다가 네. 돈을 씀에도 예. 불구하고 그거의 5배 이상의 음. 국방비, 군사비 이런 걸 우리가 이미 쓰고 있다는 통계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힘은 충분하고 네. 그런 튼튼한 그 힘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네. 접근해야 되는데 결국 그 평화를 만든다는 거는 완력 대 완력의 대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완력에 근거해서 힘에 근거해서 어느 시점에선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 대화가 평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 그 힘의 뒷받침을 네.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너 그럼 나도 이래 이런 것만의 그 1차원적인 그 대응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줘야죠. 대화로 나서도록 그렇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보수 정권이니까 그냥 힘 대 힘 그런 류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그 역발상으로 역발상. 대화를 제안하고 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그 평화를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동의할 것이고 동의하겠죠. 그 다음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보수 정권이 추진하기 때문에 아하. 조금 더 안심하고 그러면서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역대 그 보수 정권 때도 굉장히 남북 관계가 진전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북 관계에 뭐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7.4 남북 공동 네. 성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그런 7.4 남북 네. 공동 성명이라면 노태우 정권 때 그 뭐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소련이나 중국하고도 네. 외교를 수립했던 북방 정책의 뭐 시연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했고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엄청난 그 성과들을 많이 이뤘죠. 그리고 네. 그 북방 정책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교 분해를 넓힌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 무대를 엄청나게 넓혔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가 예. 있었다는 걸 무시할 수 없고 음. 또 그것이 사실은 남북 간의 경제적인 그 격차를 결정적으로 벌리는 시발점도 됐었고 그런 걸 놓고 보면 북방 정책도 거의 무의화시키고 또 그러네요.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도. 거의 되돌리고 뭐 이런 거는 예. 경제를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사실 MB 때도 박근혜 때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과의 관계 박근혜 때는 통일대박인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뭐 어쨌든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었지만 물론 개성공단을 폐쇄하긴 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막 끌고 가는. 그리고 그때도 보면 MB 정권이 그 금강산 닫아버리고 예. 또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네. 닫았지만 완전히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화 채널은 남아 그 있었죠. 목함질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평화는 유지하고 어느 정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뭐 이런 모습은 보였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것은 뭐 역대 최고 세다는 걸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그 무대척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거 뭐 좀 속된 표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무대뽀로 가는 느낌 이런 거는 뭐 정권이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우익 단체가 그런다면 차라리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또 이념적인 뭐 가치 외교 어쩌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극단화하니까 네. 저는 이게 그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지만 경제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이런 시그널이 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시장이 더 좁아지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세계의 무대는 평화가 경제인 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네. 한반도의 긴장이 자꾸 에스컬레이션 돼서 높아지면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신용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7년도 수준으로 긴장이
초고조 상태로 있었다면 예. 우리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으로 육박했겠어요. 뭐 웅크타드 이런 그런 데를 졸업할 수 있었겠어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왔었는데. 그렇네요. 그래도 그 2017년도를 넘어서 2018년도서부터는 한 4년 넘는 시간을 평화를 만들고 네. 또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긴장과 대결 일변도로 남북 관계나 혹은 뭐 진영 외교, 가치 외교 이런 걸로 중러 관계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가는 네. 경제적으로도 저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외교도 그렇고 남북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남북관계 그나마 대화를 좀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진정해야 돼요. 진정해야 된다. 진정시켜야 돼요. 지금 약간 에스컬레이션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쪽에서 대북 전단 보내니까 네. 저쪽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대북 그다음에 확성 방송. 이쪽에서 확성기를 예. 틀겠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원점 타격, 조준 타격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오고 네. 우리가 확성기를 조금 한번 틀고 말았더라고요. 자제를 하니까 안 왔는데 이쪽에서 전단이 다시 가고 그것이 이제 일부 이렇게 그 지자체들 같은 경우 뭐 파주시장님이나 예. 또 막기 뭐 위해서. 경기도지사 예. 이런 분들은 막기도 하고 자제도 요청하고 그랬지만 또 이게 그냥 보내지니까 저쪽에서 다시 오물풍선이 오고 거기다 이제 또 미사일 실험도 예. 하고 실패했지만.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예. 이게 긴장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해야 되네. 이 정부가 대응을 좀 절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정세적으로 놓고 보면 8월 달에 한미 훈련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앞두고 이제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8월에 한미 훈련이 뭐 핵 확장 억제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예. 포함되는 훈련이 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런 류의 것이 되면 북쪽에서도 또 다른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지금은 그럴 가능성 저는 되게 적게 보는데 북러만이라도 먼저 군사적인 훈련을 뭐 같이 한다라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자꾸 되는 것들은 뭐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좀 절제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좀 억제하고 그래서 조금 지나면서 네.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과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역발상의 제안을 8.15 같은 때를 앞두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뭐 전통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 제안 이런 것들도 8.15 앞두고를 많이 했었고 또 추석 앞두고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8.15하고 추석은 기회네. 그런 의미들도 있고 네. 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최소한의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네. 뭐 열자 뭐 이런 거 제안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연락선들이 다 끊겨 버렸으니까 아주 우발적인 진짜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게 국지전화되고 국지전이 국가전화되고 국가전이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고 그게 재래전을 넘어서 핵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 상황에서 그냥 진짜 오발탄이 쌓였는데도 무슨 직접 사격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채널은 열어야지만 바로 실수였다. 바로 예. 오해 소지를 없애고 알았다 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인데 이거를 자꾸 모든 창구가 닫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예. 창구는 다시 열자고 뭐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북 관계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예. 그 정책이 펼쳐진 데 있어서 전격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위기감이 높아지다가도 그러니까 풀리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특사나 뭐 정상회담 제안 이런 걸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북쪽에서 우린 못해 뭐 이렇게만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외성을 예. 가지고 접근도 해야 되고 예외성을 가지고 가야 예. 된다. 그러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진보는 당연히 그거를 뭐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도 네. 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아하. 뭐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하듯이 아하. 그렇게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전격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면서 해결해 가야지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도를 계속 높이는 형태로 대응하는 거는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통일부 장관 하면서도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장벽도 있었고 국제 정세가 또 안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때 좀 아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어떠십니까? 저보고 누가 이렇게 네. 사고도 못 치고 나왔다고 그런 아쉬운 말씀도 하고 네. 그럽니다만 사실 그 시점에 대화를 복원하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냥 연락선을 네. 복원한 정도에서 끝났고 그래서 비대면 접촉을 할 수 있는 화상 그 대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도 좀 나가보고 싶었는데 네.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거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어려웠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제자리 걸음하는 과정에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또 그런 정치적이고 정부 간의 대화 채널 이런 것의 한계도 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 네. 왕래 이런 거라도 뭐 왕성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거는 뭐 코로나라는 제약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 조금 지나면 저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북이 네. 문을 여는 시점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더 문을 열게 되면 예. 국제사회, 국제기구나 남쪽의 민간 뭐 이런 쪽에 문을 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 민간 종교, NGO 이런 단체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또 국제사회 그 국제기구를 통한 네. 또 우회적인 협력의 노력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를 가진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시점에 정부가 발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 정부도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죠. 걸 꼭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민간과 국제의 어떤 노력들 이런 네. 것들 협력들이 이렇게 쌓이면 아. 그게 마중물이 돼서 또 정부가 북쪽하고 정부 간의 대화를 할 때 네. 당연히 긍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대화나 협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못 가면 좀 장기적으로 이런 길이라도 절대로 봉쇄하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의 어떤 아주 가냘픈 숨길이라도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네. 또 그거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길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뭐 대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도 잘 안 들려요. 지금 사실은 네. 언론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오늘 오마이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음 주에 DMZ 평화의 길을 가다 뭐 DMZ 길라잡이 학교 여기 가서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또 활동도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활동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신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얼마나 중요한지 남북 관계가. 네. 통일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평화는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열망, 노력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저는 표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같이 걷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뭐 일이 없어서 DMZ와 민통선 사이를 서성거리고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평화를 염원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고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름은 통일 걷기, 네. 평화 걷기 이렇게 해서 만보기를 차고 걷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기회가 되면 북쪽과의 그런 인도주의 협력 혹은 음. 개발 협력 이런 거를 하려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들 네.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는 그 정부가 어떤 공작적 차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뭐 예. 그 다 있습니다. 북쪽도 잘 알 예. 테니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한테 다시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하는 이런 네. 마음의 문 이런 것들을 녹여가면서 그 문도 열고 창도 열어가면서 다시 평화를 빠르게 만드는 쪽으로 네. 우리가 나가야죠. 그리고 올해 내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또 내년 지나서 후년 네.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지방자치 선거 또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 네, 선거 이런 데서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과 북의 그 평화를 통한 협력 이런 것들을 공존 번영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보여지잖아요. 네. 뭐 새로운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것들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북중러와 한미일의 이런 대결을 통해 가지고 남북의 어떤 협력과 뭐 공존 번영의 길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완전히 문 닫힌 것처럼 문 닫아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정세들이 이렇게 계속 발전돼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그것도 이제 남북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적용이 되었던 그런 법칙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또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일을 하고 행동해 나가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당내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했습니다. 연임 출마 아니라면 사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연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 당의 분위기나 네. 또 뭐 분위기를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지지자들의 흐름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를 출마하라는 거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행보를 것 하고 있는 같아요. 것으로 봐야죠. 예. 네. 그래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없느냐, 이런 여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 또 많은 분들의 뭐 예상이나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당 대표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결단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전혀 뭐 이미 지난해 예. 전부터 지난번 전당대회부터 강훈식, 네. 박용진, 그다음에 강병원, 네. 박주민 뭐 이런 그 후배들에게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뭐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랬기 네. 때문에 뭐 제 자신이 어떤 의욕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그 심도 있게 뭐 말 그대로 시리어스하게 네. 검토하는 과정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재성 전 수석이 네. 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인영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오히려 뭐 이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또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패권 투쟁 이런 것들보다는 담론 투쟁, 가치의 논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이 한 3년 정도 보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집권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다수당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큰 전략 방향 네. 이런 것들을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당이냐 비명 세력이냐 뭐 네, 뭐 네, 네. 이런 것들에 주로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집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의 소리가 너무 부족했다고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뭐 특정한 리더십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총선 결과를 평가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자 이런 게 훨씬 커서 우리가 일당을 했다고 이렇게 네. 그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네가 정말 수권 정당이 되려면 집권하면 뭘 하겠다는 거냐. 네. 그런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내 가슴팍에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음. 나의 아픈 문제, 음. 병 때문에 아픈 문제, 네. 그다음에 이 그 잠자리 문제, 주거 문제,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아픈 저기 그 뭐라 그럽니까 저 일자리 때문에 네. 그 힘들어하는 문제.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이미 우리나라에 주식한 사람들이 1,400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예. 개미들의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그 작전 세력들 어떻게? 뭐 이 틈에 잠깐 얘기하면 도이치 모터스 같은 거 뭐 예를 등등 뭐 이런 것들 그럼요. 이런 것들이 그 민생 문제로 굉장히 절실하게 와 있는데 너네는 맨날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러고 있느냐 네. 뭐 이런 지적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이냐 아니면 그 대책점의 이인영이냐 뭐 이런 류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우리 당이 어떤 가치와 노선의 정당으로 갈 건지 민생 네. 문제를 어떻게 유능하게 풀어가는 정당으로 갈 건지 이런 데서 저의 역할 이런 걸 더 찾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 담론의 정치를 네. 복원하는 거 그리고 가치와 노선의 민주당을 좀 선명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래도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꽉 막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피하게 어떤 때는 적대도 하고 어떤 때는 치열하게 경쟁도 네. 해야 되지만 그 협력하고 협치해야 할 영역은 또 있거든요, 실제로. 무조건 저쪽을 다 그 쓸어버리고 네. 다 뭐 벼랑으로 몰아버려야지만 하는 거는 아닌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존의 정치를 부활시켜야 할 영역들은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인구 문제, 인구 그렇죠. 문제, 그다음에 심각하죠. 기후 문제, 기후 문제. 예. 그다음에 뭐 보수가 좀 동의를 덜 할 수는 있지만 네. 새로운 격차의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너무 급속하게 우리가 왔는데 이 인구 폭탄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거냐 네. 이런 거는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할 영역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기후의 문제. 이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 기후 문제에는 뭐 원자력 같은 쟁점들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개발론자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인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 이 일에 대해서 뭐 인구 문제는 10년 뒤면 명확하게 올 거고 기후 문제는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는 네.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 가치의 문제라든가 그런 뭐 이념의 문제, 뭐 진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발도 전진 못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 격차의 문제들도 이게 전태일로부터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의 그 불평등이나 격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됐다면 이른바 그 2000년 이후 IMF 97년, 98년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그 신자유주의 네. 이른바 그런 피해로부터 누적돼 와 있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거쳐서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생기는 이런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대처할 건가의 문제들은 저는 보수도 진보도 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서로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문제는 진보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의 문제들. 그것도 예. 어려운 그건 젊은 질문이 사람들만 보면서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눈이 안 보여서라든가 이 작동 기법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거 그게 어떻게 이념의 문제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들은 있는 네. 거니까. 일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뭐 협상하고 뭐 의결해서 따복따복 해야 할 일들은 네. 해나가는. 그래서 뭐 되고 말고 이렇게 그 국회가 의결한 거를 정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거부권. 정부가 불편하다고 거부권하는 예.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의 정치라면 정의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불편하고 대통령이 일가가 불편하다고 안 하는 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세계 시각으로 볼 때, 세계 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네. 이태원법, 최상병법 네. 이런 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게 그 정상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것도 예, 거부권 행사. 그건 뭐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네. 그 여당 이전에 국회가 그런 것에 그 거부권에 동조하고 거부권을 심지어는 요청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 그 양평이니 네. 뭐 명품백이니 도이치모터스니 그런 류의 것들은 그렇죠. 이제는 뭐 그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의 그 정치라면 그런 걸 가지고 정쟁을 반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예. 부분이고 민생과 또 우리 미래에 펼쳐질 여러 가지 위기 그걸 해결하는 방안. 예.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딱 걸렸다. 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국회다웠게 네. 그걸 의결을 해야지 정부가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 불편하면 사용하라는 거부권이 아니잖아요. 국회가 정부나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그 만들어진 네. 그 권한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국회 입법권을 네. 어떻게 존중받을 것이냐 그 문제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8명의 무슨 결사대처럼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혜병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거부권 행사로 인한 그게 재의결 과정에서도 폐기가 되고 그러면 국민은 너무나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예. 우리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도 음. 공존의 정치, 뭐 최소한의 협력의 네. 정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도 그 보수가 음. 그리고 특히 국민의 힘이 최소한 저는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된 거부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조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 이제 진짜로 그 협력의 정치, 공존의 정치의 무대도 확 넓혀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가치와 노선의 정치 아.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저기 무한 궤도의 정쟁만 반복한다.
무책임한 싸움의 정치만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네. 품격 있는 정치를 아하. 국회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당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정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정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그 어떤 가치와 노선 누가 더 오르냐 생산적이냐 이런 거 효율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의 방탄, 음. 정부의 방탄 이런 네. 것으로 여당은 정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은 국회의 권능, 네. 야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를 가지고 정쟁을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야 어떻게 공존의 정치와 국회의 뭐 가치와 노선의 품격 네. 있는 정치가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한 번쯤 네. 그 탯줄을 끊고 넘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좀 변해야 최소한 이 정도는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를 세워줘야 그 다음에 협치 뭐 가치 정치가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토론할 텐데 어떤 기준까지 아직 못 오고 있는 그런 모습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민주주의, 공정, 뭐 정의, 네. 뭐 협력,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한 네. 측면에서는 평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수의 진정한 혁신은 평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수가 그 평화를 수용해야지 보수에게 더 넓은 무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평화를 수용하고 나면 그 평화의 무대 위에 경제적인 협력과 뭐 공존 번영의 길들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시장 경제에서의 어떤 능력, 경험 이런 게 많은 보수가 할 일들이 진짜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 평화는 진보의 동무대가 아니고 보수도 엄청나게 자기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그렇네요. 정세가 확 출현하거든요. 네. 평화의 무대 속에서 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수도 시장 경제 속에서 뭐 자기들의 뭐 산업화의 네.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한다는 그걸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이 사람들이 베트남 가가지고 예. 약 10,000개 기업들이 가서 그 베트남 경제의 한 25% 가까이를 뭐 담당하는 이런 능력들을 보여줬는데 네. 만약에 남북 경제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서 보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평화를 통해서. 아하.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 보수가 너무 정쟁적 사안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네. 정말 국가를 감당하겠다,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화를 확 수용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대화, 진정한 어떤 대화와 협력의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의 몸빵 방탄이 아닌 이런 그 국회의 네. 입법부의 어떤 그 권위 뭐 권능 이런 차세로 이렇게 탁 자기를 세팅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예. 저는 보수가 훨씬 더 지금보다 다이나믹하게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의원님의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길을 근데 제시해주고 있는데. 제 얘기 다른 데로 뺄래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류의 뭐 예.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고 보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예. 당권 투쟁 이런 거보다도 당의 가치나 노선 또 민생의 어떤 네. 더 많은 정책과 더 좋은 정책과 실천 뭐 네. 이런 쪽에 제 역할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너무 요즘에 그 압박이 많은데요. 뭐 조만간 저의 입장도 다 예. 이제 고심하신 다음에 입장을 알려지게 되겠죠. 뭐. 정확하게 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당내에서의 어떤 비전과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결국엔 가치, 노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그런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뭐 우리 미래의 비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표 지점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과정에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함께 할지
여기에는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국제 정세부터 남북 관계 또 정치 얘기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풍성한 인터뷰가 된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의원님의 이제 고견을 많이 듣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짚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전 좋은 시간이었고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혹시 이제 인터뷰 중에 하지 못한 얘기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0년쯤에 오마이뉴스가 나왔을 때 그 우리 언론의 그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넘어서 네. 이렇게 새로운 언론이 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그 모범과 네. 능력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혁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의 네. 혁명.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잘 돼야 되고 네. 오마이TV가 더 잘 돼야 되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가족들이 네. 함께 그러니까 뭐 내가 독자이고 내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거니까요. 뭐 네. 독자를 넘어서 내가 주인이라는 심정으로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팟캐스트나 뭐 쇼츠 이런 유튜브. 부분 유튜브 이런 예. 게 많이 뜨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넘어서 예.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정통의 명가답게 네. 전통의 명가답게 더 열심히. 새로운 네. 시대 새로운 언론의 네. 그 중추로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덕담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의정 활동 지켜보고요. 또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릴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